안녕하세요. 캐나다 런던에서 21년째 살고 있는 하키 대리입니다. 제가 요즘 그 아이 하키 때문에 어떤 그 하키 페런츠로부터 그 아이들을 뒷마당에서 그 놀리자고 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 뒷마당에 아이스링크를 40피트 폭에 80피트 길이에 꽤 큰 아이스링크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아이스링크는 그 밑에 냉각 시설을 설치를 해서 칠러라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그 에어컨 같은 거죠. 냉장고 같은 거. 칠러를 우리 이제 온돌 깔듯이 그 아래에다가 선을 깔아서 계속 이 온도를 낮춰서 그 봄이나 가을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부러워서 그것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됐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지면이 딱 평지라고 가정을 하고 하면, 12만 불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너무 과하게 투자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스링크, 백야드 아이스링크를 짓기 위해서 주택을 2채를 구입했다는 거.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이 그 놀드 올스라고, 저도 학생 임대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동네인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데 살면은 학생들 그 파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 가족들이 좀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지붕에서 파티하지 않는 거면 자기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친구는 올드 놀스로 이사를 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 꾸준히 올드 놀스라는 곳에 살고 있었고, 또 올드 놀스에서 이 백야드 아이스링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큰 땅을 가진 집을 사서 가족들이 뒷마당에서 이렇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캐나다에서 오래 산 사람들과 새로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이 주택과 지역을 고르는 데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물론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들을 한번 좀 정리해 드리는 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민자들이 좋아하는 동네와 이쪽에서 오래 산 캐네디언들이 좋아하는 지역을 런던과 런던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한국 분들을 포함해서 이민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동네인 놀스 센터라는 동네를 보도록 하면, 제가 데이터로 봤을 때 캐나다 통계청 자료로 놀랍게도 이민자 비율이 40%가 넘었습니다. 심지어는 또 그 데이터에 보면 한국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6%나 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런던 놀스는 이민자 비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또 이민자들이 좋아하지만 이민자 비율이 좀 낮은 동네라고 생각했던 오크리지라는 동네를 한번 찾아보게 됐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약 20% 정도의 이민자 비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민자 비율이 더 많지만 실제로 이민자보다는 오래된 캐네디언들, 여기서 비이민자라고 하면은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이민자 비율이 약 80%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캐네디언들이 좋아하는 동네, 대표적으로 올드 놀스와 올드 사우스, 런던 안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친구들이 살고 있는 올드 놀스는 사실 이민자들이 거의 쳐다도 안 보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동네인 거죠. 그런 것을 반영하듯이 실제로 캐네디언 비율이 98%나 되는, 그러니까 이민자 비율이 2%밖에 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올드 놀스에 보면은 우리가 파티마니아는 학생들 임대촌만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도 고급 주택들이 모여 있는 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은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가격이 꽤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드 사우스, 좀 흥미롭게도 이민자 비율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봤는데, 올드 사우스는 이민자 비율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유럽 쪽에서 오는 신규 이민자들이 그쪽에 정착하는 데이터가 잡혔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몇 년 전에 그 지역에 정착한 영국 런던에서 온 가족을 한번 개인적으로 왜 그 지역을 좋아하게 됐냐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대답한 게 올드 사우스가 본인들이 살던 런던 영국과 가장 흡사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유럽 쪽, 특히 영국 런던에서 건너오는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올드 사우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캐네디언들이 좋아하는 지역을 이제 지금까지 올드 사우스와 올드 노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도심 바깥에서 좋아하는 지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uburban의 줄임말이죠. 이 suburb라고 하는 지역,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런던 웨스트의 바이런은 런던 행정상으로 런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바이런이라는 곳은 이 런던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서버브였던 거죠. 즉 외곽 지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바이런, 지금은 이제 런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서버브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래서 현재 서버브로 좋은 예가 되는 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이제 런던과 경계선에 살고 있는 서쪽에 이제 킬월스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나 바이런 같은 동네는 이민자 비율이 10% 이하입니다.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적은 거죠. 그러면 제가 이쪽에서 이민자들을 이제 만나보면 그 외곽으로 빠지는 거에 대한 약간은 좀 거부감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제 그 차이들을 좀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자, 왜 백인들은 서버브를 선호하는가? 자, 이것을 위해서는 좀 역사적인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캐나다에 1800년 후반부터 1914년, 그러니까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그 전후로 해서 이민자들이 북미로 대거 몰려오게 됩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과 보스턴 쪽이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몬트리올과 토론토라는 대도시 중심지로 해서 가난한 유럽인들이 대거 몰려오게 됩니다.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와서 정착한 대도시에는 이제 그 도시가 슬럼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 공간에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기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생 문제도 발생하고, 사실 모든 게 이게 도심이 좀 열악해진 겁니다. 이제 그런 환경으로 변하다 보니까 기존에 와서 정착하고 살던 오래된 캐네디언들이나 오래된 미국 사람들이 그 어떤 대안들을 찾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외곽에 집을 지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교통수단이죠. 교통수단 때문에 외곽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헨리 포드, 그 자동차 만든 그 헨리 포드가
미국의 이제 대량 생산 mass production 시스템을 이제 정착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중산층들이 자가용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게 이제 1900년 중반 때인데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과 캐나다의 주거 환경이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suburb, 도심에서 한 20-30분 떨어진 곳 또는 1시간 떨어진 곳에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하고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는 주택 간의 거리도 충분히 있는 이런 여유로운 삶을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큰 주택 문화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단 하나 자가용이 있어야 나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중산층 이상의 삶에 사는 사람들은 즉 잘 사는 사람들이 외곽에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래된 백인들은 외곽으로 나가서 여유롭게 살고 넓은 땅을 가지고 사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어떤 부의 어떤 상징처럼 이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문화 이후에 이렇게 그 서버브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조금 더 이게 심각한데요. 간단하게 좀 보면 이왕 이제 북미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때는 1930년도에 미국 연방정부에서 그 주택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그 기준, 지역을 약 A부터 D등급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 D등급이 뭐냐면 일종의 그 흑인들이 사는 이제 할렘과 같은 그런 슬럼화된 도시를 D등급으로 구분을 해놨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사실 돈을 융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도시, 이제 D등급을 받은 지역은 그야말로 이제 소외된 거죠. 그 사회에서 소외된 지역이고 항상 범죄가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쪽에 몰려 살게 되는.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일종의 그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던 인종차별이었습니다. 그게 사실 꽤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서 그쪽 문화, 미국 문화에서는 이 흑인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가서 살게 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서버브로 가서 사는 거에 대한 그 일종의 어떤 유행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것을 유행어로 suburb flight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백인들이 살고 있는 조용한 동네로 나간다는 거죠. 캐나다도 이 시기에, 1900년대 초반에 이런 분위기는 굉장히 흡사했었습니다. 토론토와 몬트리올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도시가 성장이 되면서 이런 빈부격차가 벌어지게 됐는데, 그게 이제 그 rolling 1920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경기가 너무 뜨거웠던 기간인 1920년에서 1929년까지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그때 이 주식이 폭등을 하고 그리고 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버블이 잔뜩 부풀어 올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이제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게 되는데요. 캐나다는 사람들이 토론토가 제일 큰 도시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1920년대에는 가장 큰 도시는 몬트리올이었습니다. 그 몬트리올이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그 교통이 그 운하가 개발이 되면서 저쪽에 밀워키, 시카고, 클리블랜드 이런 산업화된 미국의 그 도시들에서 배로 해서 대서양으로 운송할 수 있는 그 커널, 그 운하가 개발이 되면서 그것이 어떤 모이는 그 중간 기착점 역할을 하는 지역이 이제 몬트리올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 몬트리올이 철도의 동쪽 끝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물류가 이쪽에서 다 모이고 이게 대서양으로 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몬트리올이 가장 큰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1920년, 30년대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까지도 이 주류, 이 술을 판매하고 이런 바를 운영하는 게 불법이었습니다. 북미에서 유일하게 그 술을 먹을 수 있는 그 도시가 몬트리올이었습니다. 몬트리올은 그것을 허용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저 남쪽 끝에 그 뉴올리언즈라고 하는 데가 실제로 허용은 안 하고 있었지만 불법적으로 그것이 바나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면서 그런 재즈 음악이 유행하고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몬트리올이라는 도시는 사실 이 1900년대 초반에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이 터지면서 이제 힘이 세지니까 자기들이 그동안은 영어만 어느 교육 수준이 넘어가면 영어만 사용하게 돼 있던 것들을 폐지하고 프랑스어를 사용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분리 독립에 대한 그걸로 투표하고 이러면서 이 퀘벡주와 몬트리올이 이렇게 시들어진 겁니다. 이민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민자들이 어떤 이 주거에 대한 가치관이 이 캐나다 내에서 지금같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적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88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대거 중국 메인 차이나에서 15,000명의 노동력이 밴쿠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이렇습니다. 1871년이었죠. 그때 당시에 수상이었던 그 존 맥도날이 그 BC주가 알래스카를 돈으로 산 미국하고 붙어서 한 연방이 돼버리면은 태평양으로 가는 길이 막힐 것을 우려해서 이 존 맥도널 수상이 이 BC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연방에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10년 안에 동서를 연결할 수 있는 철도를 건설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 하에서 브리티시 콜롬비아가 이 캐나다 연방에 조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전에는 이 브리티시 콜롬비아가 어떤 영향권에 있었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허드슨 베이라는 회사, 이제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세워서 인도의 차 산업을 이제 주도해서 이제 유통을 시켰던 것처럼 이 캐나다에서 나오는 모피 무역을 중심으로 한 이것들을 맡기기 위한 그 공기업이 이제 허드슨 베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우리가 말하는 베이, 그 백화점, 그 모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베이가 왜 허드슨 베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 세인트 로렌스 강으로 해서 토론토까지 올라와서 저 위니펙까지 육로로 가서 이런 모피 무역을 했었다면 이 허드슨 베이는 얼음이 풀릴 때를 기다렸다가 그린랜드 아래로 해서 그 온타리오 북쪽, 위니펙 북쪽 망까지, 그게 허드슨 베이인데 그 지역까지 직접 가서 배로 가서 거기서 이제 무역을 시작한 겁니다. 모피 무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버. 그래서 허드슨 베이 로고를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조그만한 동물 4개가 이게 비버입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베이의 영향권 안에 BC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브리티시 콜롬비아라고 한 것처럼 영연방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존 맥도날드 수상이 이 브리티시 콜롬비아를 캐나다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철도를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럭키 산맥의 이 철도가 이게 말만큼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결국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체가 됐어요. 시기가.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해서 럭키 산맥을 놓고 동과서에서 같이 철도를 놔야겠다라고 해서 그 서쪽의 밴쿠버부터 놓는 그 철도를 위해서 중국에서 15,000명의 인력을 수입해 옵니다.
이제 그게 중국 사람들이 캐나다에 처음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토목공사로 캐나다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죽었는데 최소 600명, 그러니까 15,000명이 와서 최소 6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위험한 공사였습니다. 이제 운하공사는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있던 그 운하공사는 아이리시들이 와서 정착을 해서 공사를 했지만 이 정도의 사상자를 내지는 않았거든요. 어쨌든 중국 사람들의 혁혁한 공으로 해서 그 약속한 그 10년을 1년 넘기고 그 철도를 완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참 우울한 건데요. 이것이 완공되었을 때 완공식에 많은 사람이 이제 축하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단 한 사람의 차이니즈도 초청받지 않았다는 거. 이건 참 이제 그때 당시에 캐나다가 얼마나 인종적으로 이 동양인을 무시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BC주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70년대 후반 지금 트루도의 아버지 수상, 그 트루도가 모자이크 문화를 그림을 그린 캐나다의 비전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제 그 후광으로 지금의 트루도가 이제 당선이 됐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위기, 그게 어떤 트루도가 만들어 놓은 모자이크 문화에 대한 그 그림 때문에 1980년도에 그 베트남 난민들을 또 대거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 아시아 쪽에서 이제 가장 큰 인구가 15,000명의 1880년도에 왔던 중국인 이후에 이제 또 대거 베트남에서 난민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로 해서 이제 캐나다에 난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이 문호가 많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또 이 캐나다에도 많은 한인들이 들어왔던 그 기록들이 있죠. 자, 이제 주거 문화에서 계속 얘기가 좀 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배경들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양해해 주시고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다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이 정착하고 이제 1990년대 후반이 되고 이러면서 1990년대 후반에는 이제 홍콩 쪽에서 사람들이 이쪽에 정착을 하게 되고, 정착하지 않더라도 그때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제 이쪽에 주택을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990년 후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이미 1990년도 되면 90년대에서는 밴쿠버만큼 캐나다의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이 없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이 이제 팽창을 하면서 홍콩에서 이미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자산 증식의 맛을 본 홍콩인들과 또 그 사람들의 영향으로 밴쿠버가 또 그런 부동산의 호황을 누리면서 부동산 가치의 증가로 인해서 부를 축적한 이 중국인들이 그 이후에 2000년도 중반에 들면서 메인 차이나에서 또 어떤 이제 부동산의 광풍을 타고 자산을 증식한 세력이 또 조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로 해서 이 서쪽부터 이 중국인들은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삶에 내가 누리는 어떤 그 가치에 중점을 두지 않고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그 도구로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이렇게 어떤 그 주택을 보는 성향들이 틀린 것들을 이 장시간에 거쳐서 설명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데 가령 이제 저처럼 이민자 비율이 별로 없는 곳에 와서 살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커뮤니티,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같이 라이팅을 화려하게 켜줘서 동네 분위기를 그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주고, 또 앞에 정원도 잘 관리해줘서 사람들이 산보할 때 보는 재미를 제공해주고, 이런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데 와서 살면서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가를 보고 거기에 같이 맞춰주면서 어울려가는 것은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잘 모르던 부분, BC주의 중국인들 이민 역사를 좀 찾아보다가 여기 와서 고생하는 중국 사람들의 사진과 또 그분들이 나중에 정착해서 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세탁소죠. 그때 당시엔 드라이 클리닝이 없으니까 washer and ironing이라고 딱 옷을 이제 다림질 해준다라는 그런 상점을 운영하는 그런 사진을 봤을 때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때도 그랬고 또 여기에 이민을 먼저 왔던 1960년대에 파독 노동자로 가셨다가 이곳으로 오신 그 세대들, 그분들이 겪었을 어려운 시절들이 그 사진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숙연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올해 나이 드신 백인들을 볼 때에도 그런 어떤 존중 그리고 존경해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